이제 봉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봉건제는 이제 그 뿌리가 크게 보면은 고대 로마,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말기의 대농장의 붕괴를 하나로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고대 게르만의 생산 양식, 게르만적 공동체, 이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 로마 제국 말기에 대농장의 붕괴 과정을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게르만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게르만족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게르만족은 이제 원래 이 유목민입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민, 스칸디나비아반입니다. 추운 지방이죠. 우리가 보면 뭐 바이킹 이런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칸디나반 주로 살던 사냥도 하였지만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사유재산보다는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했다는 거죠. 일부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시아 민족이 되거나 서쪽으로 이동해서 유럽 민족이 됐다. 그래서 인도까지도 인도 문화하고도 교류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운 지방의 특징이 이제 그 덩치가 크죠. 또 크고 용병으로서 인기가 많았다. 거칠은 자연환경이니까요. 그래서 그 족장이 죽으면 부인과 노예를 같이 매장하는 제도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목축을 통해서 식량 대부분을 얻었는데 점차 이제 농업을 넘어가게 되면서 정주 활동을 하겠죠. 정주. 한 곳에 이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축을 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정주 활동을 하면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군데 머물면서 이제 게르만적인 농업 공동체의 생산 양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얘들은 이제 그 로마와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자기들이 로마를 침략을 하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문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그 청동기 시대부터 이전 이런 계급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에 이제 그 자유민, 그 다음에 이해민, 애속민, 반자유민이겠죠? 농노라고 생각하면 농노, 그다음에 노예 이런 게 나와요. 노예는 대부분 전쟁포로 오고 신분이 세습되고 주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농노나 하인 등 반자유인은 이제 인격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은 이제 이, 이 재산권, 그죠? 재산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인 귀족이 될 겁니다. 귀족들의 재산으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다는 거죠. 농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소장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권한이라든가 그죠? 국방은 의무는 있으나 직책이 없었다. 주로 이제 그 병사로 복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유인은 이제 뭐 귀족이라고 보면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 자기들만의 토테님 이런 거죠. 자기들만의 부족신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족도 청동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있었지만 케사르 시대라니까 기원전 예수가 태어나기 예수가 예수가 태어나기 뭐 100년 전후 그죠? 100년 전후 그러니까 기원 전후 케사르 시대의 철기 문화였지만 금속은 이제 무기를 중심으로 하고 일반 평민들은
금속용품을 사용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죠. 무기는 이제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철기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이 있었고, 특히 이들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노예를 로마에 많이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낮은 차원이지만 간단한 수공업이나 대장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로마 문화와 교류를 하면서 게르만의 상류층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로마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로마 문명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명을 따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 문명을 향유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침략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만은 이제 그 로마 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순수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태폐적인 로마 제국 말기는 되게 태폐적이죠.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직은 이제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전쟁이나 목축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사르가 뒤에 나오는데 케사르가 이들에 대한 그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기록물을. 그래서 최고 권력 기구에는 이제 그 자유인들, 귀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자유인들은 이제 그 장교겠죠. 장교나 장군으로 군대에 참여할 그런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왕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귀족들의 민주정치라고 봅니다. 귀족들의 민주정치. 그죠? 고대 아테네와 같은 아니면 로마 초기 공화정과 같은 귀족들의 민족 정치가 있었고 일부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왕이 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경우에는 부족들이 서로 어, 상의를 해서 장군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이 게르만족에서는 이 자위인 사회에서는 즉 귀족들 사회에 독특한 종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귀족이지만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겠죠. 더 지위가 높은 귀족에게 낮은 귀족이 충성을 맹세를 하고 그에게 부양이나 무기를 지급해서 전쟁 때 주인을 위해서 싸웠다는 이 종사제도다. 이것이 봉건제의 가신제도 왜 시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 게르만은 이제 그 용맹하기 때문에 덩치도 좋기 때문에 로마의 용병으로 많이 발탁이 돼서 결국 로마 군에 이 게르만의 용병이 들어가면 장군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군대로부터 벌써 이제 게르만의 어떤 그 내부 침투를 받게 됩니다. 게르만 용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이런 게르만 용병들이 무장봉기를 해서 황제가 퇴임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게르만 사회를 좀 더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고 키비타스라고 부르는 정치적 소단위로 분열되어 있다. 아무래도 유목 쪽이니까 국가 단위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부족 단위로 움직였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원제와 같은 분권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뭐 일부 이제 그 족장 중에는 왕권에 근접하는 그러한 족장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음. 어쨌든 이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안에
그 용병으로는 가 있었지만 로마 제국 안에 완전히 편입된 건 아니고 영토 바깥에 있으면서 로마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으면서 로마 제국과 협상을 통해서 불가침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걸 깨고 로마를 침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로마의 국경이 이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게르만의 이제 분권적인 그 정치체 키비타스 그죠? 키비타스는 왜 최고 지도자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세습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전 자유민이 구성되는 민회. 이 민회가 전 자유민이가 귀족회의죠, 귀족회의. 아테네로 말하면 민회도 똑같은 거죠. 부르주아 회의니까. 원시 민주제, 고대 아테네,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통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 건 아니고 왕권이 아직은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족 정치. 민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있었고 필요할 때는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귀족을 임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요한 생산수단인 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종교나 뭐 군사적 문제까지 사법적인 문제까지 이를 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전쟁과 휴전을 결정하고 장군을 임명하고 지방행정수장과 왕을 선출했다. 그죠? 오늘날 의원내각제 비슷하네요. 또 오늘날 국회와 같은 역할을 민회에서 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귀족 노예, 그다음에 반자유인, 농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들도. 그다음에 농업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목축보다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농업 방법의 발달에 의해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농업 방법이 유치해서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지만 점차 그한 곳에 정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계속해서 농사를 한 용토의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휴경지 그죠? 휴경지를 놓으면서 농지를 돌아가게 짓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사유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유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자, 이 게르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과 충돌해서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는지 그리고 유럽 곳곳에 이러한 분권적인 사회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민족은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럽 남부의 라틴, 프랑스와 독일 중부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르만, 그다음에 러시아와 폴란드 동부의 슬라브족. 그중에 이 바로 게르만족들이 기원전 1000년이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나 독일 북부에서 이동하기 시작해서 한쪽은 오늘날 유럽으로 그죠? 라인강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들이 이동한 이유는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이 극지방이라서 기후가 안 좋아 해일이라든가 이런 여름도 짧아서 곡물 재배하기도 어렵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토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원전 100년까지는 로마에 근접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케사르가 아, 이들을 무력으로 이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스칸데르변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으로 발트해 쪽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사르는 한편으로는 이들을 몰아내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을 국경 도시, 그죠? 국경 도시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케사르가 갈리아 정기라는 거를 씁니다. 케사르 시대에 이 게르만인들의 생활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전 BC 9년에 로마인들이 이제 그 국경을 엘베강으로 넓혔어요. 게르만족들과 더 많은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거죠. 충돌이 있었던. 이런 충돌을 통해서 계속 그 라인강을 지금도 이제 과거에 라인강을 전후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영토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영토 분쟁이 생겨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라인강을 두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한 것들을 로마와 게르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헤사르 이후에 타케투스가 100년 100년 정도 이후에 또 게르마니아라는 음, 책을 통해서 고대 게르만의 생활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기 180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가 사망을 했는데 그가 계획했던 게르만 정복을 단행하지 못하면서 로마 제국은 이제 게르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로마 제국이 점차 침체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전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에 어린 상속자 둘을 남겨두고 사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되는데 이 로마가 여러 차례 게르만족을 완전히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는데 이제 그 서기 400년 전에는 이제 이러한 그 이동하고 있던 게르만의 주요한 세력인 서고트족에 대해서 정복하려고 했던 스틸리코가 이제 암살이 되면서 이런 정복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 있는 쪽이 로마로 보면은 유럽의 서부 쪽이고 동부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동부는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서방은 그냥 유럽이라고 해요. 서유럽은 동방에 비해서 이제 그 로마에게 취약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야만족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할 수 항상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가 강할 때는 어, 침략을 안 하고 교류를 하다 로마가 약해지면 이런 라인강과 도로강으로 이어지는 국경선을 침공을 해왔다는 거죠. 도시가 발달한 동방이죠. 동방에 비해서 인구도 훨씬 적고 방해할 영토가 넘어서 서방은 로마 제국이 상당히 어려운 유럽입니다. 유럽 방향. 인구도 부족했다는 거죠. 군대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럽 지역은 게르만의 군사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이 게르만이 바로 로마 제국을 군대 조직을 지렛대로 잡아서 유럽 전체, 즉 로마 제국의 서쪽을 장악하게 되게 제국 초기에는 이제 제국의 번영이 정복 정쟁을 통해서 전리품이 유입되죠. 로마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복이 더 끝난 후기에는 정복 전쟁으로 얻을 이익이 없죠. 서쪽에 게르만을 정복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뭐 뺏을 것도 없고 동쪽은 이제 페르시아나 아시아 쪽이 강하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아. 결국 말기에 들면서 로마 경제는 저생산의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노예 전쟁 노예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농업도 노예노동에 근거하기 때문에 노예노동은 생산성이 낮죠.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죠. 이는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과, 로마 제국에 찬란했던 그러한 그 문화나 예술은 그대로 누리면서 점점 이제 부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게르만의 야만족이 침략이 빈번하면서 내전과 혼란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 계급들은 이제 귀족 출신이라서 일을 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하지 않다. 생산과 군대, 생산과 국방을 다 외부에 맡겨버렸더라. 장사도 하지도 않아. 결국 이들은 생산과 군대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로마 제국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내부적인 분열을 막고 외부적으로 유럽에 진출하려는 동쪽의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와 이슬람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동방의 요충지, 비잔tim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로마의 종교적인 정통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통성은 로마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콘스탄티나- 콘스탄티노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 로마 교황과 비잔툼 황제들 간의 이러한 종교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이것이 정치 문제로 가게 되면서 로마의 분열이 더 가혹해집니다.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는 음, 동서 분할 정책을 해서 두 아들에게 현재의 유럽과 그다음에 동쪽을 따로따로 통치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동로마는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지만 서로마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게르만을 비슷한 야만족들이 있고 인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패망해. 그래서 서로마가 먼저 망하게 된다는 거죠. 테오도시스 황제 이후로는 동서 로마 제국 완전히 분열돼서 통일되지 못했고 동로마는 서노마와 비교를 할 때 서노마보다는 이제 국방력도 강하고 인구도 많고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굳이 전쟁 아니라 외교로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었고 그렇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또한 동방은 이제 이집트의 이제 어떤 이집트 세력이죠. 이집트 세력의 그 중간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있었지만 서로 서로 이제 전쟁과 외교를 했지 전면적인 서로 상대방을 패망시킬 정도의 전면적인 전쟁을 어,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즉 게르만족의 이동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한 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했던 고대 게르만의 이동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이동이라는 거는 1차 대이동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킨 그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을 붕괴시켰을 당시에 게르만의 이동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일이 아시아에서 침입해온 훈족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이동을 개시합니다. 동게르만의 고투족이 에, 이동을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끝난 시기는 이제
랑고르바드족이 이탈리아를 정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1차 시기에서 게르만족의 입장에서는 이동이지만 로마 이탈리아 쪽에서는 침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두 번째는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유럽 각국에서 왕국을 세워서 오늘날 유럽의 근간이 되는 프랑크 왕국이 나올 때까지 다양한 왕국의 성립 과정입니다. 북아프리카, 에스파냐, 이탈리아, 남프랑스, 북프랑스, 영국까지. 또 이제 그 발트해 연에 남아있던 북게르만은 바로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이렇게 왕국을 세우면서 어, 분할된 왕국들이 프랑크 왕국으로 통합이 되면서 중세 봉건 제도가 정립이 됩니다.